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면서 벚꽃 보셨습니까? 여의도에 벚꽃이 만발하고 지금 예. 벚꽃 축제 기간이어서 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 있네요. 특히 점심시간에는요. 예. 지금 시민들은 말 그대로 꽃축제, 꽃을 보는데 여념이 없을 텐데 예. 정치권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다름 아닌 박상용 검사의 녹취 파일 때문에. 예. 그런데 예. 국조특위에서 추가로 전용기 의원이 추가 녹취록을 깠습니다. 그렇죠. 예. 검사가 사건 결과를 예측해서 피고인에게 아니면 변호인에게 이렇게 할 거니까 협조하라는 식으로 제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수사했을 경우에는 상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맞죠? 예. 예, 제가 녹취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뭐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그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셔가지고 그걸 도모하시고 그다음에 문수목이든 그런 것들이든 이제는 그냥 완전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에 참고인이 돼버리는 상황일 거고 자기 재판도 있긴 있는데 그건 거의 종범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문성욱 씨나 그 독하한 것도 이제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직무대행님. 어쨌든 23년 6월 19일 첫 녹취록을 깠고 예.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가 반발하니까 다시 한 달 전인 5월 25일 녹취록을 깠어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아실 텐데 이제 추가로 이제 그 녹취록이 나온 건데 그 내용은 좀 더 셉니다. 예. 그 내용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나갈 겁니다. 그리고 보석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의 참고인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검찰이 사전에 사건을 설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커버리면 판사도 손을 못 댄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판사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 보석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물론 박상용 검사의 해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박상용 검사가 지금까지 자기는 혐의 없다라고 계속 반박을 하니까 들어봐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면 이전 녹취록보다 더 파급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의 주장은 예.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서 변호사가 서민석 변호사가 계속해서 예. 물어보니까 이런 시나리오로 우리가 변론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거에 맞춰갖고 검사 입장에서 설명해 준 거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전문을 들어봐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계속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오픈이 되면서 결국에는 전문으로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전부를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부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이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 처음에는 그 이재명 전 지사의 그 변호사 대납 사건으로 시작을 해왔고 어느 순간 김성태의 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변질이 되면서 요거랑 연계되면서 점점 여러 사건들이 계속해서 합산이 되는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열일을 한 것이고 수원지검의 그런 재판 이슈와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야 되는 수사 이슈가 계속 확대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재판의 그런 사법 리스크라고 불렸던 그 건 바이 건들을 결국에는 중앙에서 합치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지금 하나하나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유를 당하고 압박을 당했던 정황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협조하면 당신이 공범보다도 종범이 될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갈 수도 있고 실제로
정말 우리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대납 대북 송금에 있어서 대납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가 됐고 그래서 이재명 전 지사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로비를 받은 것이다.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유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연어회 술파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과정인데 중간에 한번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약간 이미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진술을 거둔 적이 있고요. 예. 재판장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멘탈이 흔들리려고 하는 걸 다시 다잡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박상용 그러면은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어떤 식으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회유를 했느냐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지금 노출록이 나왔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나올 건데 명확하게는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 씨가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을 해주면 당신은 모든 것들이 면책이 되고 10년형부터 시작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무마해줄 수 있는 것이고 보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은 이제 이재명 재판으로 가면은 이제 참고인 돼가지고 검찰 측과 함께 으쌰으쌰 하다 보면은 소기의 성과를 당신은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회유와 압박을 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의 오늘 노치록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이 노치록을 틀고 난 뒤에 전용기 의원이 검찰총장 대행 그러니까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묻습니다. 처음 듣냐? 그랬더니 처음 듣는다. 그러면 이걸 검사가 이렇게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화영이 나갈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검찰총장은 검사는 요즘 검사들은 그렇게 수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풀 버전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고민이 드는 거예요.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허위 진술이나 조작을 종용할 수도 있는 정말 이런 대표적인 사례인 거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이 이재명이라는 큰 정치인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도 모든 검사들이 이런 부분으로 수사 방식을 계속 압박을 두면서 하는 건지 저는 근데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뭐 예전에 고문도 당해보고 검찰 조사 받은 분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의 압박이 꽤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은 하여튼간에 한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히나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검사들이 그 백그라운드의 조사와 수사와 정보를 이만큼 쌓아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딱 여자 문제 이만큼인데 이거는 우선은 뒤로 하고 예. 하면서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얻고 싶은 진술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넣는 방식으로의 수사를 하다 보면 정말 멘탈이 탈탈탈 털려갖고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왠지 해야 된다고 했다고 자백을 해야지 이 수사가 끝날 것 같은 압박감을 상당히 많이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검찰 조사하다가 막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이거는 우리 검사들의 일반적인 수사 방식 아니에요. 이런 거 요즘에는 안 통해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젊은 검사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권력의 중심에서 그런 오더를 받은 몇몇의 정치 검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짜집기 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술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윤석열, 한동훈 아주 최고의 정점에서의 수사 방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밑에 또 박상용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는 박상용 검사가 막 언론 플레이하고 페북에 포스팅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뒤에 한동훈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든 검사 출신들은 이래서 문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기입니다. 이번 녹취록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매우 부당하다, 적절치 못하다,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서영교 의원은 충격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3월 말에 있었던 법사위에서 그 박상용 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그 박은정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 시효가 26년 5월 17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 열흘 정도가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런데 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정성호 장관이 대검 감찰 부장이 있는데 아직 수사 착수를 승인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 그러면 법무부에 감찰관이 있는데 법무부 감찰관이 할 수 있는데 왜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추궁을 했거든요. 그러자 4월 2일 법무부가 공지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 비판이 들끓자
법무부가 이런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진상조사 특별 지시를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를 설치해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5월 17일 징계 시효 이전에 징계를 하겠다라는 뉘앙스인데 곧바로 박상용 검사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 SNS에. 자, 그렇다면 대검 감찰부장을 패싱한 거 아니냐라고 반발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사위에서 법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예. 만약에 대검 감찰부장이 정말 윤석열 라인의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계속 받고 있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직접 모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징계 이제 수사 착수해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박은정 의원이 사실은 정성호 장관한테도 막 예. 뭐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성호 장관의 입장에서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부에서 사실 뭐 인력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법사위에서 지적이 된 만큼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착수나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않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아니 지금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TF가 만들어져 갖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러면 중간 발표나 아니면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정말 5월달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건데 뭐 길어야 2달인데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박상현 검사가 엄청나게 저항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 검사들은 어떻게 하면 옷 벗고서는 이제 다음 넥스트 행보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불필요하게 검사가 지금 박상현 검사가 더더욱이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강하게 본인의 그런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약간의 이진숙 2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뭔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좀 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결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효는 징계 여부는 대검 감찰부장이 하거나 법무부 감찰관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장관의 말을 빌리면 법무부 감찰관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감찰관이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방법은 대검 감찰부장인데 법무부 공지사항을 보면 대검 감찰부장을 패싱해서 서울 고검에 TF를 구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상용 검사가 왜 대검 감찰부장을 패싱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징계에 대해서 감찰할 때는 그 프로세스를 해야 되지만 지금 서울 고검에 있는 TF는 지금 연어 술 파티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를 같이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정말 그렇게 불법적인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 술자리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회유를 했느냐 그런 부분까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고 거기서의 박상용의 역할이 있었다고 드러나면 당연히 그게 징계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차정에 하자 하나를 가지고선 지금 막으려고 하는 본인의 저항을 이거는 당연히 그 법무부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로 인해 갖고 지금 임명조차 안 된 법무부의 한계는 뭐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빠르게 그러면 임명해 갖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방기했다가는 또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국정조사 특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회유나 압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작 기소를 한 검사에 대한 또 이런 징계들이 또 나중에는 또 무기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는 이번 그 서울고검 TF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5월 17일 이전에 감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법적인 뭐 법무부이기 때문에 법적인 점토 다 지금 추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가 하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발목 잡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TF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여튼간에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동규 교도관님. 예. 그 5월 17일이죠. 그날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그 검찰 1층 청사에서 그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 외부 배달업체로부터 받아온 거죠.
그 정확하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예, 바깥에서 받아왔습니다. 네, 그것을 받아서 영상 녹화실에서 그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수원지검장님 네, 나와보시죠. 네, 자,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2024년 4월 19일 날 아마 발표한 것 같은데요. 자, 이화영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교도관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밀착 개화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거짓말이죠? 지금 아까 이게 수원지검 공식 입장문입니다. 변호사 박상용 개인의 입장문도 아니고. 아까 한 증언하고는 배치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입장 아직 유지하십니까? 자, 다음 제가 발표한 입장문이 밑에 내용을 보면 네?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들, 검사 및 수사관, 개호 교도관에게 확인 결과 315호는 교도관 개화를 대기한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식사 자체가 행해진 바도 없으며 예? 쌍방울 그룹 직원이 음식을 반입한 바도 전혀 없고 교도관이 개화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상황은 더더욱 없으며 음식을 주문하여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해 식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게 아직도 입장 맞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까도 지금 말씀했는데 이화영 지금 부지사를 위증죄로 지금 기소까지 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기소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소 결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왜 기소하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근데 파악 안 하셨습니까? 국정조사가 들어오면서? 예. 예, 1분 더 드리세요. 예. 당시 그 수원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술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고 또 교도관들도 확인했는데 술 먹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술이 아까도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그 생수통에 넣어서 지금 들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을 당연히 볼 수 없겠죠. 생수통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교도관님들께서 증언하신 바와 같이 박상훈하고 박상웅과 박상민이 수시로 커피나 이런 것들을 외부 음식을 가져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술이 타 있는지 안 타 있는지를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 한 사람의 개인을 어떻게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만듭니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조사 결과가 미흡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하실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장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예. 그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도움되는 행정가를 뽑아야 된다. 싸움꾼을 뽑는 게 아니고 행정가를 뽑아야 된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이제 홍준표 전 탈당을 시장은 했잖아요. 이제 뭐 그냥 내놓은 사람으로 거의 신경도 안 쓰던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김부겸 총리와 워낙에 홍준표 시장은 호영호재하는 호영호재, 예. 그런 좋은 관계이고 특히나 대구에서 정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당이 다르더라도 특히 이분들은 또 보수에서 같이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관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에 총선도 아니고 지선이라고 하면은 정말 행정력이 있고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여러 가지 예산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당연히 시장이 돼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본인도 정말 국회에서 정치 구단이시고 또 대구시장까지 했는데 그러면 어느 후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눈이 뻔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옳은 소리를 항상 저는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카콜라가 시원하게 이번에도 제대로 된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의 발언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을 뽑는 게 아니다.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서 정치권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지선은 총선이랑 달라요. 다르죠. 솔직히. 그래서 지금 대구시장 이진숙 전 위원장부터 막 누비고 다니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 높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힘의 공관위가 워낙에 또 새로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러면서 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대구 시민들이 아무리 지금 1위 지지를 받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이재명 정부의 최전선에서 껌껌이 반대로 시비만 걸던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이 된다? 그건 대구 시민들한테는 매우 불행한 일이죠.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대구의 살림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시장으로서 능력이 있어갖고 국가의 재원 가져오고 그다음에 소통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좋은 행정들을 해야 되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그런 경험은 없죠. 맨날 싸우기만 했죠. 껌껌이 뭔가 반발만 했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한 번도 안 됐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케미가 최악의 후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은 이진숙 부담스러운데 안 되겠는데 이 사람이 하면은 될 것도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구의 합리적인 보수의 그런 시민들이 분명히 그렇다면은 이번 대구 선거에서는 누가 시장으로서 적절할까 할 때 또 김부겸 총리도 되게 합리적인 사실 진보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또 민주당의 얘기만 하지도 않고 국민의힘과 대구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잘 버무려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나 아니면 중도 보수의 그런 색깔을 선거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보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구도 바뀌어야 된다. 이번에 한번 기회 주의소 하면서 엄청나게 또 연설하면서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홍카콜라가 덧대어서 이거는 초당적으로 정말 좋은 시장을 뽑는 거라는 그런 선거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은요. 저는 상당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막판의 보수 직결에 대한 항상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것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국민의힘은 그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김용판 전 의원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용판 전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그 성남시장 당시 그 전달받은 현금이라면서 1억 원과 5천만 원의 현금 다발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예. 그때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당시? 아니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이 어떤 의정 활동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사진만 기억납니까? 현금 다발 사진?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내용만 알지 그게 김용판 의원이 했는지도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네요. 예. 예. 근데 대구 달성구에 달서구에 예. 달서구면은 사실은 대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또 구이고 여기서 공천 받으면은 그냥 따놓은 당상의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을 사실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공관위가 정말 그동안 제대로 심의 안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그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는 허위인 게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언론들도 사과하고 번복하고 그러면서 지금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그런 원흉 가짜 뉴스를 제공했던 김용판 의원을 공천했다? 이건 또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니 그 대구에서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본인 능력으로 된 사람 한 명도 없다. 다 그냥 다 당에 덕 입어가지고 공천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있는 거 아니냐라고 홍준표 전 시장이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대구 지역의 정치인들 이번에도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모든 현역 의원들이 대구에 달려갖고 본인 떡고물만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힘이 망조가 들었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공천은 더 새롭고 더 신선하고 정말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 발굴하고 기회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생존 가능한 당이 될 텐데 역시나 가장 짠물, 가장 기득권 이런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다 해먹으니까 그래서 대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는 줄고 경제도 어렵고 그래갖고 다들 떠나게 되고 그러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대구 시민들 이번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부겸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은 다 똑같습니다. 대구뿐만 그런 게 아니라. 대구 근데 네. 심각해요. 대구 심각해요. 네, 경제 상황도 매우 심각하고 대구 경북 특별법 다 차는 게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돈봉투 사건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다름 아닌 전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일인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김관영 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김관영 지사가 현금을 건넨 건데요.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윤리감찰에 나섰고 경찰도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김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술자리에서 직원에게 가방을 건네봤더니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바로 돈봉투입니다. 그러더니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비롯해 현찰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두 손으로 돈을 받는 참석자들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일부 동석자는 김 지사 곁에서 앞치마를 들썩이거나 거수경례를 하며 흥을 북돋습니다.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시간 나는데 그냥 예약을 하셔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특별히 저기 돌변이랑 오신다고 해가지고. 당시 술자리에는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당원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는다 보니 원래적으로 그냥 한 번씩 얼굴을 보던 그 상황이었고 잠깐 들렸다 간다라고 하신 거였죠.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전격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그 연말에 김관영 지사가 술자리에서 청년 당원들에게 대리비로 5만 원, 뭐 2만 원 뭐 이렇게 줬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곧바로 김관영 지사를 제명 조치했고 김관영 지사는 이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에서는 당 법률위에 대응을 지시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인데. 예. 그러게요. 저는 사실 21대 때 우리 잼버리 사건 아시죠? 예. 새만금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만금에서 잼버리 그 캠프가 망하면서 솔직히 누구 탓이냐 했을 때 뭐 여가부 탓이다, 윤석열 정권 탓이다, 아니면 전북 지역의 그런 정치 탓이다, 막 여러 가지 할 때 김관영 지사랑 소통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여가의 증인으로 채택하나마나 막 이러면서 그럴 때도 지사로서 열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선 돈봉투 사건이 CCTV로 확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아무리 대리비라고 하고 뭐 5만 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돈봉투를 뭔가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특히 청년들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관행이나 아니면은 정치에 그런 오해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 돌려줬다 다음날라고 하는데 사실은 당에서 검토하니까 68만 원의 총액도 좀 다르고 못 돌려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민주당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장일치로 이거는 빼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제명까지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지선에서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미 CCTV나 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돈봉투를 준 게 아니다라는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줬는데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정황들이 많아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말 결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안호영 의원님이 출마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출마를 하는 쪽으로 선회해갖고 이원택, 안호영 이렇게 2파전으로 될 것 같고. 민주당이 현금 살포 논란을 일으킨 김관영 지사를 전격 제명 조치했습니다. 김 지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제명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지사의 제명이 당장 다음 주에 치러질 민주당 경선에서 안호영, 이원택 의원 중 누구의 득으로 돌아갈지 관심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방조 의혹을 돌파하다가 현금 살포 논란으로 주저앉은 김관영 도지사.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윤리감찰에 착수한 지 하루도 안 돼 내린 결정입니다.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관영 지사는 SNS를 통해 제명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당이 자신을 광해로 내쳤다고 비판했고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측근인 도청 정무직 공무원은 주변에서 무소속 출마 권유가 들어오고 있지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호영 의원과의 정책 연대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아온 열정과 헌신은 부정될 수 없다며 정책 연대를 구체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북 도정의 자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 안호영은 그 토대 위에서 전북의 내일을 더 단단하게 세우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주 치러질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안호영, 이원택 의원의 양자 대결, 내란 방조 의혹 등으로 김 지사를 맹렬하게 공격해왔던 이원택 의원이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한 이제 8, 9일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20만 진성당원들한테 호소하고 부탁하고 뭐 그런 걸 구축해 왔습니다. 반대로 김 지사의 지지 기반을 안호영 의원이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지가 경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도부의 민주당의 큰 결단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제가 어느 특정 캠프를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김관영 지지자들은 지금 네. 굉장히 이렇게 서운해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쵸, 좌절하겠죠. 이게 뭐 제명감이냐.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있었던 그 현역 젊은 정치 신인들까지도 이제 당에서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반발하고 네. 있는데 전북 도당에서는 이거 원칙대로 가야 된다 또 그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잘 예측하기 힘들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요. 또 뭐 어떻게 또 이렇게 저항하는 방식이 또 이렇게 사법의 시스템으로서 뭐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나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하여튼 우리 정치의 관행이 좀 바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지사님도 술이 거하게 취해서 특히나 멀리서 온 청년들 교통비도 정말 감수하고 시간을 감수하고 그 행사에 참여한 거잖아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형님이 그냥 아우들 용돈 주는 방식으로 야 대리비 내가 내줄게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하필 왜 준비된 돈 봉투에서 가방에서 이렇게 나왔고 하나씩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비례하고 금액도 달라지고 누구는 너무 신나게 받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찍혀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술이 왼수인 건지 아니면은 옛날에 그 형 아우하던 그런 정치의 우리 관행들이 문제인 건지 이제는 이런 것들도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또 하나의 교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발의가 110명을 넘겨가지고 이제 곧바로 이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예.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하여튼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워낙 많이 하니까 의원들이 하여튼 간에 본회의장을 떠나지 못했잖아요. 예. 그 사이에 이 본회의장에서 했다면서요? 공동서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12명이나 네. 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민주당 당직자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갖고 내가 서명은 못하는데 마음만 보태겠다 이런 의원들도 있다는 거여서 아니 그동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제청 안 하고 선관위원장도 또 법원 행정처장 임명 안 하고 법원 행정처장 임명 안 하고 선관위원장도 천대업 시키려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냥 본인이 끝까지 버티면서 계속 윤석열 라인에 그 충실한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통하지도 않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자기 고집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법 정의이냐? 그렇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뭐 했던 여러 가지 정말 유죄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그 파괴 환송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것들도 본인은 원칙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633 원칙에 따라서 빨리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의도가 아니었다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대법관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청을 안 해갖고 그래갖고 본회의 그리고 국회 통해갖고 대통령 임명 과정을 지금 본인이 차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엄청나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의원들도 우리가 탄핵을 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아주 명백하게 위법 사항이 없으니 탄핵까지 가는 건 무리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내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명이나 서명을 받았다는 거는 이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분노가 더 이상 임계치 이상으로 갔다라는 거에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에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그 이후에 또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필요한 조치들이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거 있는 걸로 보고 타백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 이제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금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되는 본인의 역할을 최대한 그래도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네. 만약 탄핵이 발의가 된다면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거 하나는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다름 아닌 7만 페이지를 다 봤는지. 네. 헌법재판소가 딱 결론을 내줄 거 아니에요. 검증을 할 수가 있을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 다 예. 재판관 출신이라 음.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주면 국민들의 그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탄핵안에 어느 내용까지 지금 문제가 됐는지를 한번 보긴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하여튼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당연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당연히 딸려 들어오겠죠. 왜냐하면은 진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후보를 대법원장이 바꾸려고 했던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민주주의의 그런 선거 원칙을 본인들이 어떻게든 바꾸려고 했던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기로 해서 대법원장이 그렇게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맞아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관위원장 이런 거 임명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선관위가 되게 중요한데. 대법원장이 이런 것까지 임명하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많이 알게 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대법원장의 권한은 앞으로 개선되고 실제로 지금 대법관들이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 임명도 안 되고 뭐 계속해서 이제 대법원의 그런 판례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말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법원 행정처장의 역할을 정말 대법관이 해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국민들한테 여쭤보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4년 12월 3일 계엄의 날 그 밤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그쵸. 윤석열 전 대통령과 13분 동안 독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날 두 사람이 국가안전관리법 제정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이 국가안전관리법은 반대 세력을 처벌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이 CCTV를 들이대니까 당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JTBC가 좀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예. 독대한 것까지는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 예.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까지 보도가 된 거잖아요. 언론에서 단독으로 보도할 때는 어느 정도의 더블 체크가 됐기 때문에 사실 보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게 계엄령을 발표하고 나서 윤석열이 그리고 나서 한 40분 후에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1분 1초가 되게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빨리 침투해서 4명 한조 해가지고 끌어내. 뭐 지금 계엄해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막 들어가야 돼. 막 이런 지시를 계속하면서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13분이나 이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독대를 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이 계엄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령을 추가로 발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포고령 1호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독도를 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윤석열이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도 이 경제권을 비상하게 가져올 수 있는 비상경제명령 이거에 대한 쪽지를 전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 명령권을 최상무한테 만들라고 하고 김주현 민정수석한테는 이제 국회의 권한, 입법권까지도 대통령이 가져올 수 있는 계엄 사령관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선포하려고 준비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체포조들이 대상들 블랙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김어준 있었고 뭐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체포해가지고 지하 벙커에 가두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가 시나리오가 분명히 다 있었다라는 그런 예상이 드는 거고 이번에 또 특히나 내란 그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 이유서에 노상원 문건에 대해서 그 수첩이 1심에서는 사실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서 윤석열이 무기징역으로 선언되는 데 있어서 판결문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더 항소 이유서에다가 더 추가해가지고 노상원 문건과 수첩에 대해
대해서 정말 체포조들의 수백 명의 체포 대상자들을 지하 벙커에 가두고 그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처단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하나도 밝혀지지가 않고 인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특검이 2차 종합특검에서 해야 되는 숙제이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새롭게 단독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날의 비상계엄을 준비한 수개월, 수년 동안의 노력이 아직은 그런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게 하더라고요. 네.